중국의 경제 등한과 투자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한동안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미국에 투자할 걸 괜히 중국에 투자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찔하게 추락하는데 중국 증시가 혼자 꿋꿋하게 잘 버텨주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추이를 보시면 먼저 미국의 경우 자이언트 스텝이다, 긴축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서학개미들에게 신이라고 추앙받던 나스닥이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도 8% 하락했습니다. 우리 코스닥 역시 7% 하락하면서 동학개미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반면 중국을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7% 정도 상승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추락하는데 중국 증시 혼자 나홀로 상승 행보를 보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던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을 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증시가 아시아 투자 포트폴리오의 생명줄이 됐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중국 투자자분들께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들입니다. 그럼 왜 중국 증시가 나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을까 들여다보면 역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린다는데 오히려 중국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게 옥죄했던 빅테크, 부동산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4월 바닥을 찍었던 중국 경제 지표들이 5월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GDP 성장률의 선행지표로 분류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4월 달에는 도시봉쇄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5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또 중국 성장 엔진으로 평가받는 수출도 성장률이 4월 달에 3%대로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5월 달에 16.9%로 급반등했습니다. 6월 경제지표는 5월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중국이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중국 증시의 랠리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까? 제가 명확하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은 제가 없고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예측하라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리포트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각종 자료들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산을 넘으면 중국 증시가 그야말로 빅 모멘텀을 맞이한다는 건데요. 제가 올해 하반기 중국 증시의 운명을 좌우할 이 두 가지 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미중 관계를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최악으로 치달은 미중 관계가 올해 하반기에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의 대중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증시를 뒤엎고 있는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조만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머지않아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멀지 않은 시점에 통화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논의될 가장 큰 현안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중국 고율 관세 폐지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도 완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미국 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그 고율 관세를 없애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간 통화에서 아마 관세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간 최악의 화약고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서로 의견을 좁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큰 성과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베이징에서 만난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일부 양보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그 도움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의 문구 변화인데요. 뉴스로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과 관련된 문구를 슬쩍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홈페이지에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걸 슬쩍 삭제한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동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암묵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다시 되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한 갈등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중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면 그동안 미국 제재 등으로 실적이나 주가가 크게 추락한 중국 기업들에게 아주 큰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경제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수출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덩달아 유럽이나 호주 등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큰 변수인 미중 관계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는 훨씬 더 폭발력 있는 이슈인데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중국 경제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바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3월, 4월 중국 경제에 쇼크가 온 것도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선전 등 이런 중국 주요 경제 도시들이 락다운된 영향이 컸었죠. 그만큼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식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한 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중국만의 방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 중국 경제는 물론 증시에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좀 살펴보면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로 코로나 용어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중국 방역 정책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를 제로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중국어 표현은 칭링입니다. 칭링. 여기서 링이 바로 제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국 정부가 용어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에는 칭링 이렇게만 사용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둥타이 칭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 언론에서는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둥타이 칭링은 코로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실시해서 감염자를 다시 제로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의미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완전한 칭링 대신 둥타이 칭링이라는 용어로 슬쩍 바꾼 겁니다. 그런데 상하이 봉쇄 사태 이후에는 사이면 칭링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을 두 곳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한 곳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한 곳은 통제 관리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곳에서 칭링을 달성하기가 힘드니까 정상활동을 하는 사회면이라는 부분만이라도 칭링을 유지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용어의 변화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미세하게나마 중국의 방역 정책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중국 당국이 조금씩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들이 모조리 통째로 폐쇄가 됐고요. 확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도 단지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정교한 핀셋식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다녀갔더라도 해당 상가만 영업 정지를 시킨다거나 그 아파트 단지도 그 단지 전체를 봉쇄하는 게 아니라 해당 동만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방역 정책에서도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진짜 열악한 시설에서 무려 3주간이나 강제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 입국자들 사이에서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이런 격리 정책 때문에 중국행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무지막지한 격리 정책을 유지하던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격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을 과거 3주 시설 격리에서 7일 시설 격리 플러스 7일 자택 격리로 바꿨습니다. 이 밖에 난징, 우시 이런 다른 도시들에서도 잇따라 그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당장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정부 말대로 중국의 의료시설은 아주 열악합니다. 인구 대비 중환자실 숫자도 터없이 부족하고 노인층의 부스터샷 접종률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당장 위드 코로나를 도입할 상황은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도시 봉쇄 이후 플러스던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로 바로 추락하자 중국 정부도 놀란 것 같습니다.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더 이상의 경제 충격을 용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물론 속도가 아주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효과가 훨씬 좋은 mRNA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이 방역 정책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을 위해 무작정 경제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이 중국 내에서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움직임은 바로 중국 증시의 리스크 완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움츠러졌던 중국 소비도 살아날 테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를 정리해 봤는데요.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중 관계와 중국식 방역 정책 변화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증시가 2분기에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산을 다 넘어서면 올해 하반기에 중국 증시가 보다 안정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반대로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어떤 전면적 도시봉쇄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면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는 힘든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